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품에 대해 8월 1일부터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는 편지를 이재명 대통령에 보냈다고 SNS에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무역은 오랜 기간 공정하지 못했다며 만일 한국이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면 25%에다 그만큼 추가로 더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과 시점인 8월 1일까지 3주 동안 치열한 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4조 6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56%나 감소한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매출은 74조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0.09% 줄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어닝 쇼크에도 불구하고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 3조 9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추가 매입 계획을 공시했습니다. 전국 지역주택조합 3곳 중 1곳이 조합장의 횡령 배임이나 부실한 경영으로 분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토교통부가 발표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지역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만든 뒤 땅을 매입해 집을 짓는 제도인데요. 국토부는 지역주택조합의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사회보험인 고용보험의 가입 기준이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뀝니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계산이 어려웠던 프리랜서나 초단기 근로자 등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폐업 자영업자가 100만 명에 달하는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폐업 100만 명의 현실과 대책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은 SBS 비즈 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비즈 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자영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과 채무탕감 지원책을 내놓았죠. 하지만 다른 한켠에선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보험 부담이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언제쯤 볕이 들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성훈 세종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이승훈 한국소상공인 정책포럼 대표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폐업 자영업자가 작년에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좀 계속 줄다가 최근 2년간 늘어나면서 이렇게 나온 건데 100만 명을 넘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전체 사업차의 거의 10%를 육박하는 것 같아요. 전체 건수 어느 업종에서 늘었는지 우선 폐업 상황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이성훈 교수님 상황이 어느 정도로 안 좋습니까?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국세청에서 발표를 했죠. 지난해 자영업자 폐업률이 100만 정확히 8,282명, 3명이다 이렇게 집계가 나왔다고 합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소매업이 29.7%, 음식점업이 15.2%, 그리고 부동산업, 그다음에 도소매업 해서 7.1% 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폐업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 좀 연기가 됐죠. 코로나 때 힘들 때 우리가 정부 이제 대출이라든가 자영업 정책을 통해서 좀 이렇게 좀 줄어들었다가 그런 이제 한계에 봉착한 거죠. 한계에 봉착해서 다시 결론적으로 자영업자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네요. 네,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신고한 게 100만 명이 넘어섰으니까 그 이후에도 내수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구체적인 통계는 없겠지만 올해 상황은 어떨까요? 올해 개선이 좀 되지 않았겠죠? 네, 아무래도 현재로서는 개선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일단 이 원인이 지금 내수 부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라인 소비가 계속 확대되고 있고 또 무인화도 진행되고 있고 또 고금리로 고물가로 인한 소비가 감소되고 있는 이 구조적인 원인은 사실상 올해 상반기까지는 변화 요인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현장에서 저희가 체감하기로는 이 폐업의 속도는 아직까지도 줄지 않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여러 가지가 겹쳤어요. 인구도 줄고
또 온라인으로 또 가니까 네. 자영업 재래 시장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뭐 경제가 또 성장률도 워낙 낮으니까 네. 경제도 성장도 안 되고 인구도 줄고 그러니까 쓸 수가 없잖아요. 또 이자 내느라고 또 젊은 청년들은 돈을 쓸 수도 없는데 아까 이성훈 교수님께서 이제 소매와 음식점이 굉장히 전체 한 40%를 좀 넘는다고 했잖아요. 많이 폐업한다는 거는 많이 생긴다는 거지 않습니까? 많이 생겨서 서로 좀 경쟁이 뭐 출혈 경쟁도 있다 이런 문제는 좀 없을까요?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그 경제활동 인구 대비 현재 작년 기준으로 하면 약 22%, 3% 된다고 합니다. 예. 자, 그게 우리나라 1980년대, 90년대 아마 그 30%, 40%를 고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는데 문제는 OECD 평균이 아마 그 15% 안팎일 겁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이라든가 일본, 일본은 좀 높고요. 네. 유럽 같은 경우 10% 안쪽의 그 자영업자 비율인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영업자가 많다는 얘기죠. 많다. 즉 우리나라 5천만 명 인구의 총소비는 제한돼 있는데 이 총소비를 나누어서 이렇게 그 매출을 일으키는 자영업자가 경쟁이 심한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다 보니까 현재 이제 자영업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된 거고 예. 이런 폐업으로 악순환, 그 폐업하고 다시 창업하고 예. 폐업하고 창업하는 이런 악순환 구조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문제는 이런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면 연착륙이 되면 괜찮은데 경착륙을 한다는 거죠. 즉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전락하는 그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자영업자 비율 20%를 넘는 22, 23%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많다 그러는데 자영업자들이 들을 때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오죽했으면 이렇게 음식점이나 소매업을 창업하겠느냐 그런 고달픈 현실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데 어떻게 너무 많다고 해서 너무 많이 생기니까 많이 망하지 않느냐 이렇게 또 몰아가기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부분.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경제 구조의 변화 그리고 소비 패턴의 변화라는 거대한 흐름이 있거든요. 예. 자, 예를 들면 지금 온라인 쇼핑의 금액이 온라인 쇼핑 소비액이 네. 전체 약 30% 정도가 됩니다. 전년도 통계 기준으로요. 예. 그래서 그게 약 240조 원이 되는데요. 네. 예를 들면 10년 전, 20년 전으로 우리가 거슬러 봤을 때 온라인 쇼핑액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온라인 쇼핑몰이 그 파일을 많이 가져가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영업자 숫자가 아주 미세하게 꾸준히 늘은 것은 사실이지만 예, 온라인 쇼핑이라는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예, 자영업자 골목 상권에 뿌려지는 소비액이 크게 감소한 것이죠. 예. 일단 그것이 가장 큰 주요한 원인이고요. 예. 인구 구조도 사실 우리가 경제 활동 인구보다는 이제 고령 인구가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인구 구조 변화도 상당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런 이제 구조적인 변화에 자영업자들이 좀 대응을 해서 네. 적응을 해야 되고 네. 그런 방안에서 생존 방안을 찾아야 될 텐데 그건 생각보다 조금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폐업이 계속 늘어나는데 그렇습니다. 한때는요 이게 폐업하는 것도 쉽지 않다 뭐 폐업 비용이 부담이다 그랬는데 그게 조금 개선이 됐습니까? 폐업하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온라인이 아닌 그 골목 상권에서 오프라인 창업을 하려면 투자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뭐 그 보증금도 들어가고 권리금도 들어가고 시설비 이런 직기류 이런 창업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게 대부분 매몰 비용입니다. 매몰 비용이랑 한번 들어가면 회수가 불가능한 그런 자금이죠. 예. 이런 자금, 즉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오프라인의 자영업 창업을 하려면 외식업 기준으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예. 자, 1억 5천 2억이 순수하게 여유 자금이 아니라 생계형 창업이죠. 이 돈 들여서 창업을 했는데 사실상 회수를 못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전락이 되다 보니까 경착륙을 그렇죠. 한다고 그러죠? 경착륙이 네. 되는 거죠. 거기다가 또 대출까지 연계돼 있으면 폐업을 하면 또 대출 원리금을 또 상환을 해야 되거든요. 예. 자,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폐업도 쉽지 않다라는 네. 그런 한계에 봉착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폐업을 하기 전에 뭐 있는 빚을 다 갚아야만 폐업할 수 있다 그런 걸림돌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이 됐나요? 아니면 빚은 아직도 사실 그 문제는 개선이 되지 않고 있고요. 현장에서는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폐업하는 사람이 부럽다.
폐업하는 사람이 부럽다. 예, 폐업할 폐업하지도- 능력이 있는 거죠. 폐업도 능력인 거죠. 폐업도 능력이다. 왜냐하면 참. 대출금을 갚을 수 있어야지만 폐업이 가능하거든요. 있으니까. 예, 금융권 입장에서는 예. 예, 사업을 전제 조건으로 대출을 해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어떤 대안이 필요하고 대책이 필요하냐면 예. 예, 폐업을 해도 예, 이렇게 분할 상환할 수 있는 분할 상환. 예, 그런 뭔가 방안이 예. 현장에서는 꾸준히 네.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은행들은 그런 혜택, 분할 상환 혜택을 잘 안 주는 모양이죠. 폐업해버리면 나중에 회수지 못할까 봐서 그렇죠. 일시적으로 다 받아야만 폐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네, 모양이죠. 이게 부실 채권화되는 것은 금융권에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 부분은 정책금융 차원에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폐업하는 건 폐업하는 사람이 부러울 정도라니까 폐업 장사하는 분들도 어려운데 오죽하면 이런 자조 섞인 얘기까지 나오겠느냐 참 예. 답답합니다. 자영업자들의 현상을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참 힘드는데 그런 와중에 지금 자영업자들 폐업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내수 부진이라고 아까 얘기해 주셨잖아요. 내수 부진 물건이 안 팔리니까. 근데 그 관련해서 자영업자들은 지금 최저임금 내년도 최저임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굉장히 주목하고 좀 불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노동계에서는 두 자릿수 이상 상승을 요청했는데 몇 차례 협의한 끝에 좀 많이 좁혀졌다고 그럽니다. 지금은 노동계는 11,020원, 올해보다 990원 올린 상태로 요구하고 있고요. 경영계는 120원, 올해보다 1,150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자. 굉장히 격차는 좀 좁혀졌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자영업자들이? 자, 자영업자 입장에서 그 비용 부담은 결국 본인의 수익하고 직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서 자영업자의 그런 수익성이 악화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겠죠. 예. 자, 최저임금은 인상돼야죠. 인상되는 것은 방향성이라든가 예. 그 사회 구조적인 그 측면에서 복지 차원에서라도 인상이 돼야 되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그 자영업자의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단기적으로 급격하게 오르게 되면 예. 자영업자의 그런 취약성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요. 예. 자, 그러면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그 비용 부담 중에 그런 인건비가 그 폐업을 하는데 수익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실은 인건비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인건비 때문에 폐업한다라는 것 또한 이런 그 하나의 일면만 바라보는 관점이죠. 예. 자, 지금 여러 가지 물가도 인상이 되고 그다음에 고환율 그다음에 그 높은 예. 그 원유 가격, 국제 정세의 불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자영업자 비용 중에서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게 임대료, 그다음에 재료비. 자, 재료비는 원가의 상승, 국제 원유가의 상승, 이런 금리의 상승,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재료비의 상승, 임대료의 상승. 네. 임대료는 한번 올라가면 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최저임금 기반한 인건비의 상승. 네. 자, 이런 그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자영업자들의 그런 그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고요. 예. 자, 그렇게 치면은 1인 자영업자 비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우리나라. 1인 자영업자는 고용 없는 자영업자거든요. 고용 없는 자영업자들. 저는 이걸 자영 노동자라고 표현하는데 자영노동자. 네, 자영 노동자입니다. 자영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그 1인 창업자죠. 1인 예. 창업자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그 통계도 있고요. 자,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1인 자영업자들이 폐업하는 이유가 인건비 부담 때문이 아니라 결국 아까 네. 우리 저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구조적인 문제들, 그다음에 소비 심리의 위축, 예. 그다음에 전체적인 소비 패러다임의 변화 이런 부분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복합적으로 기인하는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를 어렵게 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임대료, 재료비, 이제 인건비도 있는데 제가 인건비에 이제 관심을 갖는 건 최저임금위원회가 곧 이제 결정을 임박한 것 같아요. 이제 격차는 많이 줄었는데 여전히 노동계는 9.9% 좁혀진 게, 경영계는 1.2%. 아직도 상승률의 차이가 좀 큰데 이 9.9%면 10%에 육박하는 거거든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이 정도 좀 수용이 어려울까요? 이것도 계속 지금 안 된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만약에 노동계의 입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예. 약 9%대의 9%? 인상이 된다. 네. 그럼 사실 현장에서는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엄청난 예, 충격을.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아까 이제 1인 자영업자 사례도 들으셨는데 네.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예, 이 초단시간 근로자라든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 노동 시간이 더 증가하게 되는데 예. 지금 전체적인 자영업자의 비중을 보면 예. 연령대가 젊은 분도 계시지만 고 연령대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이제 그분들이 한계 자영업자에 이르렀지만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까 노동자로 전환되지 않고 그냥 이대로 자영업자를 뭐 월 100만 원 이하 벌더라도 나는 유지하겠다. 네. 뭐 이런 분들이 많으신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에게는 굉장한 이제 고용의 충격을 심리적 충격을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임대료라든지 예. 그 다른 재료비 상승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은 사실은 경제 현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요인이 있다. 우리가 손 쓰기 어려운 요인이 있다라고 보는데 예. 최저임금은 사실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협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매년 책정하다 보니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심리적으로 그래도 여기서는 뭔가 여지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 생각하는데 여기에서마저도 그런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지 못하면 자영업자들이 심리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예. 네. 그런 심리적 요인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소상공인 연합회에서도 한번 저희 방송에 출연해서 반드시 동결돼야 된다. 조금이라도 올리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견딜 수 없다. 이걸 호소하고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제 또 몇 차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좁혀진 바로는 이제 노동계는 9.9%면 10% 가깝다. 이거는 좀 충격으로 받아들인다는 게 얼마나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좀 이해가 되네요. 네. 그런 상황. 자,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새로운 제도 하나를 예고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닌데요. 고용보험 기준을 지금 근로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소득으로 바꾸겠다. 고용보험이 도입된 지 3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는 것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꾼다. 이성훈 교수님, 이건 정부 생각은 뭡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이건 지금? 자, 지금까지 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을 부과를 할 경우 여기서 소외되는 그런 노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 초단기 근로자들, 즉 초단기 근로자들, 저기 뭐 특고라고 하죠. 특수고용 노동자들, 뭐 배달 라이더들, 뭐 등등의 그런 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들이 이런 고용보험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었다라는 것이고, 이런 그 사회적 안정망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런 시간이 아니라 소득으로 부과를 했을 경우, 자, 우리 예를 들어서 뭐 편의점 알바라든가 이런 그 노동자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면서 아마 입법을 예고한 것 같습니다. 예. 고용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측면, 이렇게 이제 일을 하다가 그만두는 분들, 아무리 적게 일해도 초단기 근로자 주당 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그런 근로자들도 그렇죠. 뭐 잠시 일을 못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게 함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자는 취지인데 입법 예고만 된 걸 가지고도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조금 걱정된다. 고용보험료를 일하는 근로자만 내는 게 아니라 사업주도 내는데 그 부담 만만치 않다. 이런 반응이 벌써 나오던데요, 그분? 현장에서는 사실 아직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좀 소개되고 소통되지 못하다 보니까 일단은 우려가 먼저 나오는 것인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들여다볼 것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뭡니까? 무엇이냐면 그 개인 사업자들이 과연 소득이 얼마나 있느냐의 측면인데요. 2022년도 국세청 통계를 보면 개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매년 내지 않습니까? 무려 75.1%가 월 소득, 그러니까 신고 기준입니다.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입니다. 100만 원 이하. 그리고 소득세가 영원 낸 그 사업자가 8.2%나 됩니다. 그러면 아주 쉽게 얘기해서 전체 개인 사업자 중에서 연소득 1,200만 원 이하가 75%, 4명 중에 3명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제도를 변환해서 도입을 했을 때, 그 실제로 그 고용보험 적용받을 수 있는 그 구간, 세상이? 그 구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더 요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소득 기준으로 바꾼다고 하는데 소득 어느 수준 이상으로 이분들이 가입할 수 있게 해주느냐가 문제가 될 거다. 그것이 제가 볼 때는 현장에서 많은 소통이 필요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충분하게 국민들과 소통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직 이제 입법 예고만 했고 여러 가지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당장 시행될 건 아니지만
많은 근로자들, 초당의 근로자들이나 프리랜서에게 직접 영향을 주어서 줄 것으로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상당한 제도 변화다 이제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저희들이 자영업자 어려운 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다행스러운 건 추경이 편성이 돼서 이제 곧 집행됩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13조 2천억 원이 이제 21일부터 신청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뭐 자영업자들 이 정도면 조금 뭐 회복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까요? 글쎄요, 마중물이라 그러면 마중물은 우리가 한 바가지 정도를 마중물이라고 하죠. 네. 그런 한 바가지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네. 경제는 심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그런 기대 심리, 안정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그런 마중물 역할은 네. 할 수 있으리라 보고요.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그 소비 심리, 특히 우리가 그런 그 저소득층이라든가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한계 소비 성향이 높으신 분들은 이런 그 정부의 15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취약계층 40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소비하는데 그렇다면 이게 이제 보통 승수 효과가 있냐 없냐 뭐 이런 얘기들을 예. 하는데 참고로 우리가 코로나19 때 긴급 재난지원금에서 14조 원을 투입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저도 받아본 기억이 있는데요. 자, 이 승수 효과가 약 23조 원 됐다라는 뭐 통계도 있고요. 근데 이게 실제 뭐 14조 원이 생산 유발 효과를 통해서 GDP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승수 효과를 따지다 보면 실은 한계가 있죠. 네. 그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이 14조 원이 13조 원이 들어갔다고 해서 GDP가 뭐 몇 퍼센트 오르는 그런 승수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 예. 자, 그렇지만 네. 그런 결국은 소비자의 그 소비 심리 회복, 자, 이런 소비 심리 회복에 바탕한 자영업자들의 단기적인 심리적 안정감 이런 측면에서는 그나마 조금 아까 말씀하신 마중물의 역할을 네.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문제는 뭐 특정 매장 쏠림 현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특정 매장에 쏠린다. 예, 왜 그렇죠. 장사 잘 되는 안 데가 되는 것도 있고, 있고 그러니까. 안 되는 데도 있고. 자, 그렇다면 장사 잘 되는 데는 이 효과를 좀 더 볼 것이고 좀 장사가 안 되는 데는 효과를 좀 못 보실 거고. 자, 이런 또 이제는 그 분배의 문제죠. 이거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정부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설계를 하겠지만 결국 뭐 지역 상품권 이런 걸 통해서 그 지역에서만 소비를 한다고 하지만 그 지역 내에서도 이런 쏠림 현상들이 분명히 발생할 여지는 있을 것이다. 네. 이런 뭐 우려를 좀 하게 됩니다. 네, 이승훈 대표는 어떻습니까? 소상공인들 좀 많이 만나고 그럴 텐데 물론 다 기대감이 조금 당연히 있을 거고요. 당연히 이제 소비 증대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뭐 반응이 좀 그래도 다 긍정적이죠? 어떻습니까?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말은 그냥 가뭄에 네. 단비가 오는 것 같은 그런 단비가 오는 것 그렇게 같다. 이제 현장에서 굉장히 반기고 있는데요. 예. 사실 코로나19 때에도 그렇게 어려운 때에도 자영업자들이 버틸 수 있는 그 버팀목이 바로 사실은 이 소비 쿠폰 아니었습니까? 네. 그래서 이 일각에서는 뭐 세금의 많은 부분이 일률적으로 투입된다고 우려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경제 효과도 검증된 바 있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예측되는 것이 이번 추경 집행으로 인해서 약 0.2% 정도가 경제 성장률이 조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직접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거고요. 또 우리가 이 봤을 때 지금 소상공인 이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아까도 짚었던 것이 온라인 쇼핑. 온라인 쇼핑. 예, 온라인 쇼핑으로 이전됐던 예. 그 소비들이 다시 이제 오프라인으로 또 골목 상권과 전통 시장으로 네. 발걸음을 옮기는 이 소비 경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소비의 경험. 예, 그렇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때 온라인 쇼핑이 많이 상승한 이유도 네. 이 편리한 소비의 경험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오프라인은 사실은 또 따뜻한 정감 있는 소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그런 소비의 경험에 좋은 하나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온라인에 익숙한 이 소비가 이제 오프라인 이런 이번 추경 민생 회복 소비 쿠폰으로 조금 바뀌었으면 하는 게 이제 소상공인들의 바람인데 한마디로 온라인에 익숙한 분들이 정말 또 바꿀까 이런 또 걱정은 되네. 온라인에서는 이게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온라인이라든가 뭐 대형마트, 백화점, 대형마트, 백화점 안 이런 되니까. 데서는 쓸 수 없는 것으로 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것 전통시장, 같습니다. 재래시장에서 많이 쓸 테니까 좀 효과가 있기를 기대해 보는데 소비 증대 효과가 교수님 보시기에 아까 굉장히 그 분석마다 조금 다르던데 그렇게 좀 100% 이상 될 수 있을까요? 소비. 예, 소비가. 뭐 단기간에 그런 그
신용카드라든가 지역 예. 상품 사랑권, 뭐 지역 사랑 상품권,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쓰게 돼 있기 때문에 네. 단기적인 효과는 분명히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고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0.1% GDP 아마 그 안팎 그 이하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뭐 규모가 네. 그런 그 13조 원을 투입했다고 해가지고 경제에 엄청난 네. 영향을 끼치고 경제 그 성장에 영향을 끼칠 정도의 금액은 아니라고 보고요. 네.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은 심리적인 요인이다. 자, 이런 차원에서 저는 바라보게 됩니다. 네, 심리를 조금 바꿀 수 있는 기왕에 재정을 쓰니까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또 하나 이번 추경 관련해서 자영업자들에 대한 채무 탕감입니다. 7년 이상 갚지 못한 5천만 원 이하의 빚 탕감해 주기로 했는데 참 빚더미를 짓눌린 자영업자들 이것도 역시 가뭄의 단비로 받아들이십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자영업자들께서. 일단 현장에서 반응은 네. 일단 우리 죽어가는 그런 자영업자를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좋은 대책이다. 대응 그런 대책이다. 반응이 일단은 예.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예. 예. 그리고 뭐 일각에서 이제 우려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네. 자영업자들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재기에 성공하면 이제 복지 대상에서 경제 활동 인구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조금 더 경제 활력에 영향을 주고 네. 정부의 복지 비용 부담이 되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해 낸다든지 경제 활동의 인구로 경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심리적으로 이렇게 죽어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외면하지 않고 정부에서 이렇게 좀 도와주는구나. 사실 그동안 누적돼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 코로나19도 지났고 예, 이런 부분에서 지난 또 3년 동안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도 많이 부족했고요. 네. 그것이 현장의 평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이 정책은 상당히 좀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실효적이다. 이런 반응입니다. 그러네요. 자, 자영업자들의 지원 대책이 여러 가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비탕감. 자영업자들이 어렵기 때문인데 다 어려운 것 같지만 꽤 잘 되는 재래시장도 있더라고요. 서울 마포의 망원시장, 저희 방송에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는데 이렇게 소비 쿠폰을 나눠준다든지 빚을 줄여주는 것은 뭐 이렇게 매차 계속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자영업자들이 좀 더 경쟁력을 가할 수 있는 무슨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할 텐데 그런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그 자영업자들의 비탕감, 자, 이런 부분들이 그 자영업자들이 그 외통수에 빠졌거든요. 더 예. 이상 옴짝달짝 못하는 그 상황을 타개함으로써 뭐 신용불량의 위험으로부터 탈피를 해서 다시 한번 재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예. 자, 이런 부분들에 비판하시는 분들은 도덕적 해이, 무임승차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빚을 다 갚은 사람만 억울하다 뭐 이런 거. 그런데 그것은 좀 더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못 담그냐. 저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예. 진짜 중요한 것은 네. 그 내가 한번 신용불량이라든가 그런 그 외통수에 걸렸을 때 얼마나 심리적인 압박감을 받느냐.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입니다. 네. 경제 문제가 상당한 영향을 끼칩니다. 이런 건 삶의 문제고 생명의 문제라고 저는 봤을 때 이런 뭐 도덕적 해이 문제 이전에 그런 하나의 생명의 문제, 생존의 문제, 삶의 그런 그 절박함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예.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빚을 다 갚은 분들은 여유가 좀 있으니까 갚은 거 그게 정상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만 손해봤다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은 너무 일반적인 그 주장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문제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자영업 문제의 근본을 우리는 좀 바라봐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즉 아까 말씀드린 자영업 과잉의 문제. 과잉 이 문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자영업자들의 안정적인 자영업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중장기 해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런 자영업 문제가 뭐 단기적으로 지원금을 주고 빚을 탕감하고 막 이런 부분들도 단기적으로는 중요하죠. 또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매출이 바탕이 되고 매출이 있어야 고용을 할 수 있고 또 자영업자가 고용을 하게 되거든요. 소상공인들의 고용이 전체 고용 시장의 7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즉 고용하고 최저임금 이상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소상공인들을 육성하는 것. 네. 자, 이런 정책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이승훈 대표님도 짧게 한번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을 방법이 뭘까?
교수님 말씀에 조금 이제 보태는 일단은 부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이제 폐업, 재창업 이 어떤 악순환에서 노동자로 전환할 수 있는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를 사실 많이 좋은 만들어내는 일자리. 것 그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사회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소상공인 대책을 매번 많이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진단이 현재 빠져 있습니다. 진단. 무슨 말이냐면 현재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 실태가 전수조사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요? 가장 모집단이 큰 것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매년 6만 5천 명 샘플을 가지고 조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인구 선세스 할 때도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전수조사 자료가 전무합니다. 그래서 실태 조사를 좀 제대로 해야 됩니다. 소득, 근로시간, 업종, 업태, 고용 현황, 경영 전망 등에 대해서 좀 제대로 진단을 해야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태 조사부터 제대로 하고 또 그리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면 그게 바로 소상공인 대책이다. 이런 말씀으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어려운 자영업자 얘기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성훈 세종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이승훈 한국소상공인 정책포럼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6.27 초강력 대출 규제로 서울 아파트 거래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이제 관심은 이 같은 시장 관망세가 얼마나 오래 갈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출 규제를 맛보기라고 경고했는데 추가 규제는 어떤 게 나올지 쏠려 있죠.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 모시고 초강력 대출 규제의 파장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수도권 초강력 대출 규제 6억 원밖에 못 빌리는 대책이 시행된 지 지금 열흘 정도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장이 좀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 관망세로 돌아섰다 그러는데 실제 어느 정도예요? 7일 국토부 실거래가 공시 시스템에 따르면요. 6월 27일 규제 발표 나는 날부터 7월 3일까지 일주일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75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직전 일주일 동안에 1,890건보다 무려 60.3%가 감소한 거래량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아파트 가격도 또 지금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은요. 지난 발표되기 직전주 집값 상승률이 0.43%에서 0.4%로 0.03% 감소한 걸로 이렇게 이제 나타났는데요. 특히 강남 상구에서 이러한 현상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남 3구, 마용성 가격 상승이 좀 컸던 곳 위주로 영향이 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대출을 제휴면서 그 지역에 영향을 받으면 부동산 전문가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노원, 도봉, 강북 그러니까 비싸지 않은 집 이쪽에 수요가 늘어날 거다. 그래서 풍선 효과가 있을 거라는데 뭐 풍선 효과도 지금 없는 겁니까? 좀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한 열흘 정도 됐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6억 원을 대출 한도를 묶어놨기 때문에 요거를 받아가지고 살 수 있는 지역으로 풍선 효과는 분명히 나타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금강구나 노도강 이런 지역에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고
실수요자들이 요 지역에 내 집 마련으로 나설 가능성은 높은데 예. 요번에 이제 규제 대상 중에서도 정책자금 대출도 규제를 조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대출 규모가 줄었죠. 네, 정책자금도. 그래서 이제 디딤돌 대출 같은 거, 버팀목 대출 같은 경우도 현행은 규제되기 전에는 2억 5천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2억 원까지 이제 못 받는 않는 이런 그렇죠. 이제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한도가 줄었기 때문에 이런 지역으로 갈 거다. 이런 지역에서는 사실은 단돈 2, 3천만 원이 부족해서 네. 내 집 마련 못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도가 5천만 원이 준다라고 하면은 못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책자금 대출이 줄어들어서 네. 우리가 예상했던 바대로 풍선 효과가 예. 크게 나타날 가능성보다는 아주 예.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풍선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열흘밖에 안 됐기 때문에 효과를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상급지 강남 마용성의 집값이 안정된다면 이번 6억 원의 이 초강력 대출 규제는 뭐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 정책을 위반한 금융위 간부를 칭찬도 했다는데 부작용은 없어요 혹시? 집값이 만약에 잡힌다면 잘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 네, 이게 이제 집값은 단기적으로는 이런 이제 대출 규제, 네.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이런 대출 규제에 의해서 네. 일시적으로는 가격을 안정시키고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떨어지고 예. 가격도 그에 비례해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 대출 규제가 처음 나왔을 때가 예. 노무현 대통령 때 DTI 규제가 처음 당시에 나왔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도 시장 가격은 떨어지고 거래량은 떨어지고 가격도 동반 하락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결국은 후속적으로 추가 공급 대책이 나오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공급 대책이 달렸다. 네, 추가적으로 예. 어디에 얼마만큼 언제까지 이런 구체적인 공급 정책이 시장에 나와주면은 이번 대출 규제와 함께 시장 가격 안정, 아파트 가격을 통제하는 데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요? 네. 이번 대출 규제로 청년층들이 집을 사는데 조금 사다리를 걷어찰 수 가는 꼴이다. 아니다. 청년들은 뭐 대출 6억 정도면 받을 만큼 받는 건데 그 이상 규제한다고 무슨 피해를 받겠느냐 이런 의견이 충돌하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네. 네, 뭐 경우에 따라서 사례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사실은 청년 무주택자들한테는 정책자금 대출은 확대 지원해서 정책자금 내 집 마련을 예. 빨리 할 수 있게 예. 도와주는 게 본래 정책자금 대출 취지에도 맞고 또 사회적으로도 이런 역할을 예. 돈의 역할이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정책자금 대출 역할이 무주택자들한테 빨리 지원해서 내 집 마련하는 게 네. 모든 사회적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점은 이번에 정책자금 대출 한도가 좀 줄어든 거에 대해서는 다소 이제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네. 정책자금 대출을 줄인 거는 역시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정책자금이 워낙 빨리 늘어나니까 이제 줄였습니다만 그것들이 뭔가 이 청년들의 집 마련, 또 전세자금 마련에 좀 어려움을 줄 거다 뭐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제 현금이 없으면 뭐 좋은 집을 살 수가 없는 상황입니까 현재로서는. 그렇다면 현금 부자들이 상급지에서 좀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건 이런 데는 이번 시장이 오히려 그걸 꺾지는 못하는 거잖아요. 이런 흐름을. 현금 부자들은 그동안에 이제 상급지에서 예. 대출을 받았던 것은 뭐 돈이 없어서 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자금 출처를 네. 정확하게 소명하기 위해서 대출을 이용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네. 예.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 우리가 집을 사면은 자금 출처에 대해서 출처. 명확하게 예. 소명을 하지 않으면은 소명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예. 이런 점을 좀 그동안에 이용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빼고는 나머지 분들은 자연스럽게 이 대출 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것으로는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이번 이제 강력한 대출 규제여서 시장은
잔뜩 긴장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뭐 대출 규제가 맛보기에 불과하다. 상당히 아주 이게 어떤 강력한 구두 경고를 한 거예요. 뭐 계속 대책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예고를 한 셈인데 만약 집값이 안 잡히면 어떤 추가적인 대책을 염두에 두고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뭐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역 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네. 등을 이제 확대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대출 규제를 아예 정말 상승률이 높은 지역, 최상급지 같은 경우에는 6억 원이 아니라 아예 한도 자체를 LTV를 0으로 만드는 이런 뭐 강력한 금지해버리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가지 않고 시장이 안정화되는 게 중요하겠죠. 예. 네. 그러네요. 아까 말씀하신 뭔가 좀 공급 대책이 분명하고 조금 신뢰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을 나름 좀 준비하고 있겠죠. 정부도? 정부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3기 신도시라든가 네. 또 서울 지역, 수도권 일부 지역 내 유휴 토지를 이용한다든가 공공 청사 부지를 활용해서 이런 지역에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아마 많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네. 추정이 됩니다. 네. 네. 지금 3기 신도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때는 뭐 이재명 정부가 뭐 4기 신도시도 구상할 거다 그랬는데 4기 신도시 같이 만드는 건 이제 더 이상 안 한다. 3기 신도시에 뭐 속도를 더 내겠다 그랬는데 윤석열 정부도 속도를 내기 위해서 노력은 해왔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속도가 나질 않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말로 속도를 낸다고 해서 낼 수 있는 겁니까? 3기 신도시 속도 문제? 이게 이제 뭐 사실은 신도시를 만든다는 건 돈의 문제거든요. 예산이 이제 제대로 확보가 돼야 되고 네. 그런 신도시에는 공공 인프라가 제대로 잘 건설이 돼야 되고 확충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특히 서울의 이제 교통 환경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GTX A, B, C라는 이런 노선들이 이제 개통을 해야 되고 개통 전에 이제 착공이 돼야 되겠죠. 우리 3기 신도시만 보면은 약 한 17만 가구 정도 입주가 예상되는 이런 지역입니다. 근데 아직 현재까지 토지 보상이 아직 다 끝나지 않은 지역도 있고요. 그래서 착공이 본격적으로 이제 못 들어가고 있는 이런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빨리 예산 확보를 해서 빨리빨리 보상을 끝나고 공공 인프라에 대한 예산도 확충을 해서 서울로 지금 쏠려 있는 이런 주택 수요를 3기 신도시로 분산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서울 지역값 안정을 위해서는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잘 해결하면은 좋을 걸로 보이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아마 제대로 진행이 빠르게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래요. 기대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윤석열 정부에서도 3기 신도시 빨리 하겠다고 몇 차례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과연 이재명 정부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을 텐데 정말 믿을 만한 정책들이 예정대로 시행이 돼서 공급이 속도가 날지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로만 되는 게 아니니까. 행정부에서 이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할 때 뭐 우리가 돈에 대한 거, 법률 개정에 대한 건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현 정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 정부보다는 조금 원활하게 추진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를 해보는 겁니다. 네. 자, 이 집 사는 거 6억 대출 규제 관련해서 또 전세 대출도 몇 가지 규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금 전세 대출은 허용이 돼 있으니까 많은 전세 대출은 지금 허용이 돼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규제 얘기가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전세 대출 이자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DSR에 뭐 편입을 한다거나 그리고 집이 한 채 있는 사람들은 아예 전세 대출을 금지한다거나 뭐 그런 얘기들이 있던데 이건 어떤 주의인가요? 네,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고요. 전세 자금 대출에 이제 DSR을 포함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한도가 줄어들겠죠. 그 동안은 이제 제외였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에 네. 고가의 이제 전셋집에도 대출을 받아서 제외됐으니까 예. 들어갈 수 있었던 이런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게 DSR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은 예. 본인 소득에 맞게끔 전세 자금 대출도 받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맞는 예. 뭐 신축보다는 구축이나 전세 금액을 맞춰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가계 대출 증가하고 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웬만큼 통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네.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아직까지 확정된 거는 확정된 없습니다. 아니고. 네. 이제 뭔가 이게 전세 쪽에서도 혹시 빈틈이 있을까? 뭐 개인 사업자 대출로 대출을 받는 것도 뭐 전수 조사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은행 뭐 대출 관리 허점은 다 막겠다는 그런 취지 같습니다. 이런 게. 이게 돈에 이렇게 꼬리표가 붙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대출을 받으면은 예. 이게 정말 그 용도에 맞게 썼는지 안 썼는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은행에서는 자금 용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체크를 요즘 하고 있기 때문에 허투루 대출을 받아서 그 자금을 유용해서 전용해서 사용하는 거는 앞으로 더 불가능해지지 않을까 네.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전세 얘기 나오니까 내년이 되면 임대차 입법 시행 6년 차입니다. 또 전세값을 많이 올리는 집주인이 늘어날 것 같은데 이거를 뭐 강제로 좀 완화하거나 그럴 수는 좀 있을까요? 무슨 방법이? 이게 방법 자체가 네 이제 뭐 법 개정을 통해서 2+2가 아니라 2+4로 간다 뭐 이렇게 되지 않는 한은 네. 강제적으로 규제할 바는 안 되고요. 결국은 이게 전세값이 오르는 게 네. 입주 물량 부족, 전세 물량 부족의 기인한 걸고 특히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전세 사기 네. 여파로 인해서 비아파트 수요자들이 네. 아파트 시장으로 몰려오면서 아파트 전세난은 더 심화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세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데 네. 2+2에 의해서 전세 가격을 5%까지 못 올렸던 분들이 네. 4년 뒤, 6년 뒤에는 이거를 주변 시세에 맞춰서 올리기 올린다? 때문에 네. 전세 가격은 뭐 통제할 수도 없고 네. 그 방법은 이제 법 개정뿐이 없다 이렇게 그렇군요.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동구 둔촌 주공으로 알려져 있죠. 지금은 올림픽 파크 포레온인데 이번 주 무순위 청약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4채를 무순위 청약하는데 줍줍이라고 합니다. 네. 분양가 대비 뭐 하기만 하면 뭐 15억의 시대 차이 기대된다. 관심이 좀 많다는데 좀 예전보다는 좀 까다로워졌죠, 조건이. 엄청납니다. 이제는 유주택자는 청약할 수 없습니다. 무주택자만 되고요. 네, 최근 개정된 국토교통부가 개정한 예. 주택 공급 규칙에 따르면은요,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 가구원만 신청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예. 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 거주 무주택 가구 구성원만 해당된다는 사실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가 당초 분양가가 예. 3천만 원 수준이었거든요. 평당. 2년 반 전에. 네. 2022년 11월경에 분양을 했는데 예. 근데 이때 미분양이 무려 1,400가구가 나왔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때도 안 사고 미적미리적 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 네. 근데 이번에 그 당초에 분양했던 그 가격으로 그대로? 줍줍 청약을 7월 10일부터 11일 약 이틀간에 한다고 하니까 네. 주택이 없으신 분들은 청약을 하면 84 기준으로 약 한 15억 원 정도 네.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네. 이런 단지입니다. 네, 그러네요. 관심이 조금 높을 것 같습니다. 6.27 초강력 대출 규제의 부동산 시장 영향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부가 극심한 내수 부진에 시달리는 자영업자 지원에 나선 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막대한 재정 부담에도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전 국민에게 뿌리고 오래된 빚을 탕감해주는 것은 그만큼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크기 때문이죠. 하지만 진통제는 계속 맞을 수 없습니다. 소매점이나 음식점을 너무 많이 내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폐업할 수밖에 없는 출혈 경쟁의 악순환을 끊어낼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합니다. 땜질식 응급 지원을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SBS 비즈 경제 현장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